세너제이 샤크스가 두 번의 시리즈 스윗 4연승으로 돋보였던 지난주였는데요.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지난 한 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체스카 모스크바가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가가린컵 파이널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콘티넨탈 하키리그 KHL 2020-2021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3라운드 컨퍼런스 파이널을 중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6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67회 출발했습니다. 4월 8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래는 오늘부터 박힘찬 PD가 복귀를 해서 3시 함께 인사드리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오고 있답니다. 네,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한 10분 안에 온다고 하니까 곧 도착해서 박힘찬 PD도 인사를 드리겠고요. 박힘찬 PD가 도착하는 대로 카메라도 켜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비디오랑 함께 갈 예정이니까 잠시만 그 점 참고의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박힘찬 PD 도착하기 전에 한 주 동안 해주신 여러분의 댓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죠. 권오훈님 3월 31일 수요일에 지난주 저희 녹음하고 그 뒤에 주신 댓글이에요. 버펄로 3대0 필라델피아 2피까지 앞서다가 3대4 역전. 정말 어쩌면 좋을지. 이번 경기는 잡고 연패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우유. 선수들의 심정은 어떨지 우유 하셨습니다. 버펄로 응원하고 계시는데 버펄로가 3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3피리어드 이후에 역전패하면서 18연패에 빠졌던 그 경기에 대한 말씀이셨고요. 바로 다음날 4월 1일에 권오훈님 댓글 또 주셨죠. 2월 23일 이후 오늘 버펄로가 길고 긴 연패를 끊었습니다. 참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유 하셨네요. 버펄로가 필라델피아에게 6대1로 승리하고 18연패에서 탈출한 그 경기, 아마도 그 경기 보시고 끝난 직후에 주신 댓글인 것 같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죠. 18연패 탈출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에드워드 마님도 이날 버펄로의 1승 따기 참 험난하네요 라고 버펄로의 18연패 탈출에 대한 반응을 댓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버펄로가 그래도 연패를 끊고 나서 그 이후 경기 결과들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좀 승리도 늘어나고 있고 좀 좋아 보여서 분위기 반전이 좀 되나 싶은데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고요. 잠시 후에 이제 버펄로 얘기는 좀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두 분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4월 1일에 D.H.K님 댓글 주셨습니다. 워싱턴전 3패, 피츠버그전 2승 4패 2OT로 시즌 마감, 필라델피아전 2승 1패 2OT. ILG가 비슷한 체급 상위권 팀들과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게 좀 아쉽습니다. 포스트 시즌은 무난히 갈 것 같지만 그 후를 생각한다면 불안함이 앞서는 게 사실이네요. 그래서 전 조금이나마 1라운드 통과 가능성 높이려면 무조건 1위에서 보스턴 만나야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려면 동체급 상대, 특히 1위 경쟁 중인 워싱턴한테 우세하게 가져가야겠지만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KHL은 영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라는 미지의 언어 장벽 압박 때문에 잘 모르는데 KHL이 전 세계에서 NHL 다음 가는 프로 하키 리그라는 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리그 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뉴욕 아일랜더스를 응원하고 계시죠? D.H.K님. 지난번에 한번 이현숙 기자님도 말씀을 주신 건데 아일랜더스가 보스턴에겐 강한데 나머지 상위권 팀들에게는 상대 전적이 좋지 않다.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 한 주에 워싱턴 상대로 2승을 거둔 아일스였고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네. 보스턴 상대로는 올 시즌에 워낙 오전 전승 잘하고 있어서 현재로선 동감은 됩니다. 1라운드 쉽게 뚫으려면 보스턴을 만나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2승 3패인데 한 경기는 좀 대승을 했지만 한 경기는 좀 굉장히 근소한 승리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몇 경기 더 남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HL 질문 주셨어요. KHL 이현숙 기자님이 워낙 또 잘 아시니까 답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KHL 보면서 KHL 홈페이지도 영어로 되어 있고
중계 방송 자막도 다 영문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경기 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거든요. 뭐 다만 뭐 캐스터와 해설 코멘터리가 러시아어라서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 뭐 그 점 정도인데 이현수 기자님 KHL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리그 간 NHL과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리그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쪽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네. 프로 스포츠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우디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돈을 쓰는 거는 그래도 이제 그 리그 수준차가 이제 유럽 유수 리그랑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프리미어 리그랑 뭐 라리가라든지 이런 그 세리아 뭐를 비롯한 유럽 유수 리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세요. 돈을 많이 쓰는 팀들이 상위권에 올라오게 됐죠. 맨체스터 시티, 그다음에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바이에른 뮌헨 챔피언스리그 단골 팀들 8강 그냥 거의 매 시즌 올라오는 팀들 거의 다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팀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은 KHL, NHL은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KHL 올 시즌 셀러리 캡이 150억 정도일 거예요 하나로. 예. 근데 제가 맥데이비드 1년 셀러리가 100억이 넘어가죠. 그것만 봐도 이게 체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순 그 수준 차이는 많이 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꽤 수준 차이가 난다. 물론 이제 러시아 팀들도 돈을 쓰려고 하면은 뭐 NH 구단만큼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 KHL은 돈이 없는 팀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셀러리 캡도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체스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체스카 GM 같은 경우에는 그 셀러리 캡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선수를 수급을 할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체스카, 스카 이런 팀들이 지난 시즌 끝나고 선수들 많이 보냈죠. 다른 그렇습니다. 팀들로 예. 셀러리 캡 정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 돈을 많이 쓰는 이런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준 차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넘버 2 프로 하키 리그이지만 실력 차이는 꽤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뭐 넘버 3, 넘버 4 이하는 더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네요. 예. 네. 오히려 뭐 AHL이나 이런 쪽이 뭐 그 협약 NHL이 협약이 돼 있으니까 NHL급 선수 수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더 KHL 웬만한 팀들보다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체스카 GM 이고리 에스만토비치 씨가 NHL이랑 팀들이랑 그 연습 경기를 주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시일 내에 KHL 팀들이랑 뭐 NHL 팀이 뭐 유럽 투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경기 정도 한다든지 뭐 이런 경기 자체는 조만간 주선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그런 거라면 NHL과 KHL의 교류 이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군요. 뭐 경기력이라든지 뭐 시장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실하게 차이는 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고,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준이 높은 리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 맞습니다. 경기는 충분히 볼만합니다. 재밌습니다. KHL 사실은 선수 한 명당 300만 달러 이렇게씩 연봉을 줄 수 있는 그 아이스하키 팀이 유럽 전체 사이보다 별로 없어요. SHL이 선수진 전체를 포함해도 한 500만 달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팀들 거의 평균 정도가 500만 달러 정도를 한 팀 선수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KHL은 어쨌든 선수 한 명에 300만 달러 가까이 쓸 수 있는 팀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KHL이랑 제가 유럽 다른 리그랑 그 체급 차이가 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따져서 KHL이랑 NHL이랑도 체급 차이가 굉장히 날 수밖에 없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KHL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NHL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올 시즌만 해도 미네소타의 카프리조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게 소로킨이 있고요. 그렇죠. 뭐 몬트리올의 로마노프도 있고, 그렇죠. 로마노프도 있죠. 뭐 샤랑고비치, 뭐 콜럼버스 레토넨도 있고, 네, 그 체호비치도 끝나자마자 바로 네. 세너제이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르티움 주프도 생각이 나네요. 주프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주프가 별로 이제 그 오타와에 뛰니까 별로 스팟라이트를 못 봤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 이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같이 좀 즐기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한국 팬 바라바노프도 있죠. 아, 그러네요. 바라바노프. 한국 팬의 입장에서는 경기 시간대가 거의 그
저녁 이후에 밤 시간대 많이 하기 때문에 한 한국 시각으로 저녁 한 빠르면 한 6시부터 밤 한 새벽 1시 반 정도 경기가 마지막 경기니까 저는 좀 보기는 더 좋더라고요. 밤에 혼자. 그냥 유럽 축구 보는 네, 느낌으로. 근데 그 시간대가 조금 더 땡겨집니다. 네. 유럽 축구는 이제 조금 더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더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여기는 저녁 7시 경기도 한국 시간으로 1시니까. 근데 영국은 저녁 7시 경기 막 이러면은 5시, 4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수월한 측면도 있죠. 네. KHL에 관련한 답변 이렇게 드리고 또 KHL 저희도 비하인드 넷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보기 전에 박힘찬 PD가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네, 비하인드 넷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오랜만에 비디오로 같이 나가는 비하인드 넷이니까 유튜브, 네이버 TV, 보이는 라디오로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힘찬 PD가 도착했습니다. 4주 만에 돌아오셨는데 애청자 여러분께 복귀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뭐 편집이야 제가 계속 하니까 예, 복귀랄 게 없는데 목소리가 4주 만에 나왔고요. 네. 예,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이제 좀 한숨 돌리게 됐네요. 네. 오랜만에 셋이 함께 출연하는 비하인드 넷이 돼서 좋은 것 같네요. 댓글 저희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함께 스며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공원사님 4월 1일 댓글 주셨어요.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서 아쉽네요. 대명 선수들, 가족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키계가 여러 잡음이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최근에 국내 아이스하키계에서는 딱히 뭐 반가운 소식은 없고 사건 사고 소식이나 뭐 이별 소식 등등해서 좀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들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좀 하루빨리 정상화될 건 정상화되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국내 하키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희도 간절합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N.리님 4월 4일 댓글 주셨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오타와라 브레이디를 좀 잘 봐주실까 했는데 역시 참 기자님답습니다. 오늘 웬베리가 해트트릭으로 마음을 찢어놓는군요. 쩝 하셨네요. 오타와 팬이지만 팬심과는 다르게 상관없이 지난주에 브레이디 카척보다는 매슈 카척을 좀 더 높게 평가해 주신 이현섭 기자님이 참 기자다라는 반응을 해주셨고요. 이 날이 콜럼버스가 플로리다한테 패한 날인데 플로리다의 앨릭스 웬베리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한 그날 또 이런 심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웬베리 선수가 콜럼버스에서 지난 시즌까지 뛰다가 플로리다로 이적을 했잖아요. 예. 이제 콜럼버스 상대로 이렇게 또 맹활약을 해주니까 뭐 그런 애들이 네, 있습니다. 네. 뭐 상심이 두클레어라든지 크셨을 것 좀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보내면은 나 원래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좀 보복성 활약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벤베리 선수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웨덴어는 W 발음이 그래서 벤베리 웬베리 아니고 맨베리. 예, 이거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최근에 스웨덴 선수들이 그냥 그 외국이나 이럴 때 나갈 때 V로 그냥 W는 자기 그 스웨덴어로는 W 쓰는데 V를 쓰는 그냥 그렇게 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KHL 얘는 좀 안 닿으실 수 있는데 비크스트란드 선수가 그래서 W인데 그 영어 뒤에 이제 유니폼 뒤에 백네임은 VRKSTRAND로 씁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아예 뭐 발음이 다르니까 뭐 영어식으로 하면 V니까 이래서 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벤베리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뭐 벤베리입니다. 벤베리. 예. 앨릭스 벤베리. 콜럼버스에서 최근 2년 동안 132경기 7골 넣었던 이 선수가 올 시즌 플로리다에서 40경기에 11골을 넣고 있더라고요. 좀 많은 좀 득점력이 좀 살아나고 있던데. 근데 전체 네. 스탯 따지면은 그렇게 훌륭한 활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럽다 이런 느낌이 아닌데 네. 하필이면은 콜럼버스 만났을 때 헤트트릭을 해서 조금은 그러실 좀 마음이 좀 적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음 댓글 볼츠 레츠고님 4월 6일 댓글 주셨습니다. 버펄로는 필리를 제물로 NHL 역사가 되는 것을 거부하긴 했습니다. 버펄로 캐스터분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플로리다가 무섭게 치고 올라올 걸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지. 템파랑 캐롤이 잠깐 주춤하니 확 치고 올라오네요. 드리에드거가 후보로 나왔다 결국 보읍을 밀어내며 골문 안정감이 더해진 것이 요인인 듯합니다. 에크블레드 빠진 게 당장은 티가 나지 않네요. 반면 템파는 연패 탈출했는데 디트한테 좀 크게 깨졌더군요. 그리고 대명 마지막 영상 보는데 참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KHL 벽이 높으니 다른 유럽 리그에라도 나가서 선수들이 선진 경험도 쌓고 리그 제휴라도 해서 유소년 선수들 경험도 쌓았으면 합니다. 언젠가 아이스하키도 야구만큼 인기 종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버펄로 12월 18연패 탈출, 그리고 플로리다 팬서스의 상승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대명 킬러 웨일즈 관련 영상을 보신 소감을 주셨습니다.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에 대명 킬러 웨일즈의 그 마지막 경기 라커룸 장면 뭐 이런 것들에서 박규찬 PD님이 올리셨잖아요. 네. 엄청난 그 시청 수를 기록했는데 댓글도 많이 달리고 엄청나진 않았고요. 아니 최근에 올린 그 영상 중에 제일 많이 조회수 찍혔더만요. 최근에 올린 게 네. 저희 팟캐스트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경기 영상과도 네. 비교해서 압도적이던데요. 비슷합니다. 뭐 댓글도 뭐 한 2,900 20개? 네. 네. 네, 뭐 지금 한 달 넘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라서 뭐 하나하나 준비되는 대로 영상을 통해서 계속 같이 하키 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많이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들이 좀 더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업로드될 컨텐츠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N.리님, 볼츠레츠고님도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D.H.K님 4월 8일 오늘 댓글 조금 전에 주셨어요. 와 오늘자 빅트레이드 덜덜덜덜 그냥 넘어가나 싶더니 포워드를 둘이나 데려오네요. 카일 팔미엘이랑 트래비스 제이잭 발음은 찾았는데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하셨고요. 이 둘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1라운드와 4라운드 픽 그리고 AHL 유망주 2명 주고 연봉 보조까지 받아온 것 같은데 일단 딜 자체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큰 보강인 것 같네요. 덜덜 하셨습니다. D.H.K님 역시 아일랜더스에 관심을 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4월 7일 수요일, 한국 시각으로 4월 8일 목요일 오늘 빅트레이드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와 뉴저지의 트레이드. 잠시 후에 NHL 코너에서 연습 기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고요. 트레이드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꽤 큰 뉴스가 하나 떴기 때문에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이와 비슷한 이것 이상의 충격을 줄 수 있는 뉴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팟빵의 YB성님이 4월 4일에 만 캐시를 지난 266회 감상하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3월 첫 주에 후원을 해주셨었는데 4월에도 첫 주에 또 만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YB성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컨텐츠 제작에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비하인드넷 그 온더스포츠 SNS 등등에서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십사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후원해 주시면 저희 녹음 제작에 또 쓰고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댓글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다가올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67회 잠시 후에 NHL 지난 한 주 정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역시 첫 번째 소식으로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주간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4월의 첫 회차잖아요. 그래서 3월의 월간 MVP라고 할 수 있는 NHL 스타즈 오브 더 먼스 이달의 선수가 지난 4월 1일에 발표됐어요. 그거 잠깐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NHL 3월에 누가 가장 빛나는지 이 월간 MVP 이달의 선수는
각 디비전별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에서는 플로리다 팬서스의 알렉산드르 바르코프 선수가 선정되네요. 11경기 5골 11도움 16포인트였습니다. 부상으로 3월 21일 이후에 결장을 했었는데 11경기 출장만으로도 이달의 선수에 뽑힌 바르코프 선수였어요. 11경기 중에 9경기에서 포인트, 3포인트 경기도 3경기나 있었군요. 다음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에서는 피츠버그 펭귄스의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15경기 7골 14도움 21포인트였고요. 3월부터는 아이스타임도 더 늘어났고 15경기 중에 멀티포인트 기록 경기가 무려 7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에서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코너 맥데이비던 선수가 뽑혔는데 14경기 7골 16도움 23포인트, 14경기 중에 멀티포인트 경기는 무려 8경기였고요. 지난번에 1월에도 이달의 선수에 뽑혔었는데 또 올 시즌 두 번째 이달의 선수에 뽑힌 맥데이비드 선수였습니다. 다음으로 혼다 웨스트 디비전에서는 콜로라도 애벌란치의 필립 그루바우어 선수가 뽑혔군요. 15경기 출장에서 12승 2패 1OT, 세이브 성공률 93.3%, 평균 실점 1.56, 셧아웃 3번 했습니다. 올 시즌은 현재 셧아웃 5번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또 셧아웃을 기록하기도 하고 있는 그루바우어 선수고요. 커리어 하이 시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키 오브 더 먼스, 이달의 신인으로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엘릭스 네델코비치 역시 골리가 뽑혔습니다. 6승 1패 1OT, 세이브 성공률 93.4%, 평균 실점 1.85에 셧아웃 1번 있었군요. 페트르 무라제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2월부터 출장 기회가 좀 많이 늘어나는데 지난 시즌까지 4년 동안에 6경기 출장에 불과했던 이 선수가 올 시즌에는 3월까지 이미 13경기나 출장을 했네요. 이렇게 총 5명의 선수가 지난 3월에 가장 빛났던 선수로 뽑혔습니다. 주간 MVP 항상 발표되잖아요. NHL 3스타스 4월 5일에 발표 있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활약 기준으로 세 선수가 뽑혔는데 보죠. 첫 번째 스타 뉴욕 아일랜더스의 매슈 바젤 선수입니다. 3경기에 3골 4도움 7포인트였고요. 3경기 다 포인트 올리면서 팀의 2승에 기여를 했어요. 특히 4월 1일 워싱턴전 3골 2도움 5포인트 가장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스타 세너제이 샤크스의 마틴 존스 선수입니다. 4경기에 4승 94.2%의 세이브 성공률에 1.71의 평균 실점, 4월 2일 LA전 30세이브 셧아웃 포함해서 세너제이 4연승에 다 나왔던 마틴 존스 선수가 뽑혔고요. 세 번째 스타로는 보스턴 브루인스의 브래드 마샨드 선수네요. 3경기 5골 2도움 7포인트. 3경기 다 골을 넣었고 특히나 4월 3일 피츠버그전에서 3골 1도움 4포인트. 헤트트릭도 하면서 가장 빛났던 경기로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세 선수가 지난주에는 가장 빛났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어떤 팀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각 디비전별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디비전은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입니다. 역시 현재 순위별로 한 팀씩 살펴볼 텐데요. 현재 1위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디트로이트전, 콜럼버스전, 2연전 모두 홈에서 수입을 했고요. 캐롤라이나전 원정 경기에선 졌어요. 6연승은 끝났는데 그래도 지난 한 주 4승 1패 좋았습니다. 템파베이를 제치고 디비전 선두로 올라섰고요. 알렉산드르 바르코프 선수가 콜럼버스전에서 복귀했고 또 파트리크 페른크비스트 선수도 역시 콜럼버스전에서 복귀가 됐던 지난주의 플로리다였습니다. 현재 2위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시카고 원정 가서 1승 1패, 댈러스전 홈에서 1승 1패, 플로리다전 홈에서 승리를 했고요. 지난 한 주 3승 2패였습니다. 최근 6승 2패, 캐롤라이나도 괜찮은데요. 3위에서 2위로 역시 한 단계 순위가 올라간 지난주였어요. 페트르 무라제크 골리가 64일 만에 복귀전을 가졌는데 댈러스전에서 28세이브 셧아웃, 아주 화려한 복귀전을 장식했고요. 이후에 선두 플로리다전에서도 출장해서 승리가 됐습니다. 다음 3위는 템파베이 라이트닝인데요. 콜럼버스전 홈에서 1승 1패, 3연패는 끊었고 이후에 디트로이트전 홈에서 역시 1승 1패, 콜럼버스전 원정 가서 졌습니다. 최근 2승 3패인데 플로리다와 캐롤라이나에 비하면 조금 주춤한 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플로리다에게 디비전 선두를 내줬고요. 1위에서 3위로 일단 순위가 2단계 내려온 지난 한 주가 됐습니다. 수비수 라이언 맥도나 선수가 콜럼버스전에서 복귀가 됐네요. 현재 플로리다 40경기 56점, 캐롤라이나 38경기에 55점, 템파베이 39경기에 54점.
경기 수에서는 캐롤라이나가 조금 더 뭐 유리한 상황인데 뭐 세 팀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상위권 여전합니다. 다음 4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4위입니다. 댈러스전 1승 1패 홈에서 6연승은 끝났고요. 시카고전 홈에서 승리, 디트로이트전 원정 경기도 이겼습니다. 내슈빌이 최근 12경기 10승 2패, 뭐 좋은 기세는 그대로 가고 있고요. 5위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캐롤라이나전 홈에서 1승 1패, 내슈빌전 원정 경기 지고 댈러스전 홈에서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지난주 2승 2패였고요. 시카고는 플로리다와의 트레이드 4월 2일에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공격수 비니 히노스트로자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바로 또 출장을 했었던 시카고의 히노스트로자 선수였어요. 6위는 콜럼버스 블루제킷입니다. 템파베이전 원정 2연전 1승 1패했고 플로리다전 원정 가서 2경기 다 졌어요. 템파베이전 그래도 홈에선 이겼습니다. 3연패 끊었고요. 최근 2승 6패 1OT 뭐 그다지 좋진 못해요. 공격수 문 제너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는데 6주 아웃. 남은 정규리그 아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위는 댈러스 스타스. 내슈빌전 원정 1승 1OT. 캐롤라이나전 역시 원정에서 1승 1패. 시카고전 원정 경기는 졌습니다. 쭉 이제 원정 일정을 소화했는데 2승 2패 1OT를 기록했네요. 골리 안톤 후도빈 선수 그리고 릭 보너스 감독이 또 코로나19 프로토콜에 올라가는 일도 있었던 지난주의 댈러스였습니다. 마지막 최하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였는데요. 플로리다전 원정 1패 1OT했고 템파베이전 원정 가서 1승 1패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져 왔던 템파베이전 원정 경기 17연패를 끊었고요. 이후에 내슈빌전 홈에서는 OT를 기록했어요. 최근 5경기 1승 2패 2OT. 뭐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최하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8팀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 센트럴 디비전은 어떻게 지난 한 주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큰 이제 변화 자체는 이 디비전이 제일 적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내슈빌이 올라온 것도 사실 이번 주도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3강이랑 마지막 한 자리 넣고 싸우는데 내슈빌이 조금 더 이제 그 흐름을 탔다. 특히 이제 시카고랑 최근 3경기 했는데 다 이겼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부분이 좀 컸다라고 보고요. 보브롭스키 선수가 500경기 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지에다 키리러로 이제 연습할 때 그 연습 저지에 키리러로 이제 선수들 이름을 다 새기는 좀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뭐 부가적인 거고. 근데 플로리다도 굉장히 위기였지만 바르코프 헤른크비스 선수가 딱딱 좋을 때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도 뭐 유지는 되고 있는 그림이고 캐롤라이나도 무라제크가 복귀를 했는데 저는 이 선수가 조금은 여전히 좀 불안하자. 괜찮긴 하지만 복귀가 됐으나 팀의 불안감이 강점이 있다고요? 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고 템파는 뭐 지금 좀 안 좋은 흐름이 한번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맥도너 선수가 이제 라인업 복귀하고 체르야크까지 복귀를 했을 때도 이 흐름이 지속이 되면은 그때부터 위기가 되는데 아직 뭐 그런 선수도 아직 체르야크 선수는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댈 때가 있을 것 같고요. 내슈빌은 지금 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번 내슈빌의 이 마감일에. 상승세가 지난주에도 쭉 유지가 됐어요. 유지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5, 이번 주에 좀 틀어져가지고 시카고랑 차이가 난다. 콜럼버스랑 비슷해졌다. 이러면은 보내. 뭐 그란룬드 보내. 누구 보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에크홀런 보내. 근데 지금은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가지고 가면서 오히려 영입을 해서 추가로 이제 엑셀을 밟을 것인가. 근데 지금 시카고나 콜럼버스나 댈러스나 지금 흐름이 영 시원치 않아서 그렇죠. 내슈빌이 가장 좋아 보이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은 지금 그래도 주축 선수 자원들이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보비에스키라든지 뭐 듀쉐인 이런 선수들 아직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입을 해서 질렀는데 이게 안 통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 불확실성. 근데 이번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다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가령 데드라인 딱 지나자마자 침체기가 팍 오면서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답이 없거든요. 네. 그런 그 결정 그 기로 폴리 담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의 시간이 되겠군요. 예. 남은 며칠 예상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라운드 이런 선수들이 좀 최근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그냥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뭐 톨바넨 이런 선수도 최근에 뭐 좀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측면이 있고 제키츠는 부시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난주 위기다라는 진단 후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예, 뭐 결과적으로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자원들 뭐 있잖아요. 도우미 선수라든가 라인에 이런 선수들이 다 썩 시원찮죠 올해. 네. 이런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팀 내에서도 이런저런 잡음이 많습니다. 당장 뭐 토토렐라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어렵다. 사바르를 정리를 할 것인지 지금 뭐 웬만하면 사바르는 정리가 될 것이지 보낼 것이다. 보내고 누군가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근데 사바르 가브리코프가 너무 호흡이 좋아요 둘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져갔으면 하거든요. 그냥 올 시즌 좀 버린다고 치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가브리코프의 이제 뭐 이 그 대체자를 찾으면 되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잘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팀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또 제키치가 좀 선택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있고 폴리노 선수도 폴리노의 개인의 이제 희망이 아니면은 안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키츠랑 내슈벨 이거 두 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예. 흥미로워지는 최근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네요.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디비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스코샤 노스 디비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순위별로 볼게요. 현재 1위 토론토 메이플립스입니다. 위니펙전 원정 2연전 수입했고 캘거리전도 역시 원정 2연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전 홈에 돌아와서 승리까지. 최근 5연승을 달렸습니다. 최근 9경기 8승 1OT 9경기 연속 승점이죠. 공격수 존 터베리스 선수가 캘거리전 1골 1도움으로 통산 800포인트 달성하는 경기 있었고요. 3월에 3연패를 한 2번 당하면서 불안한 모습도 있었는데 최근에 에드먼턴 그리고 위니펙과의 맞대결 시리즈를 정말 잘 해냈어요. 선두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아예 선두 자리를 더 공고히 했던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에드먼턴 위니펙을 지금 승점 7점 차, 8점 차까지 따돌렸어요. 2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캘거리전 홈에서 승리, 몬트리올전 원정 가서 OT, 오타와전 원정 경기 이겼습니다. 최근 9경기 6승 1패 2OT. 에드먼턴 오일러스도 최근 분위기는 좋아요. 3위 위니펙 제츠인데요. 토론토전 홈 2연전 1패 1OT. 사실 이 토론토와의 2연전이 홈에서 선두 등극 기회였는데 토론토에게 2연전 다 졌어요. 여기서 밀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후에 오타와전 홈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주 1승 1패 1OT였네요. 조금 거리는 있는데 4위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입니다. 오타와전 2연전 1승 1패 3연승은 끝났고요. 에드먼턴전 승리가 이어졌고 토론토전 원정 경기는 패배가 추가됐습니다. 에릭 스털 선수가 몬트리올 이적 후의 첫 경기였던 에드먼턴전에서 역전 결승골이 된 연장 골든골을 터뜨리면서 정말 그 홈에서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또 만들어냈던 장면이 기억나고요. 브랜던 갤러거 선수가 에드먼턴전에서 부상을 입었고 캐리 프라이스 골리도 부상 소식이 있었던 몬트리올이었습니다. 다음 5위는 밴쿠버 커넉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캘거리전에 이어서 4월의 첫 3경기도 다 취소가 됐는데 네처댐코, 보호벳 뭐 이런 선수들을 지금 대거 줄줄이 코로나19 프로토콜 리스트에 올라갔고요. 지금 총 21명의 선수가 코로나19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총 6경기가 취소된 상태인데 지금 뭐 21명이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 더 추가적으로 경기가 취소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밴쿠버는 경기가 없었고요. 다음 6위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잠시 후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최하위 7위는 오타와 세너터스인데요. 몬트리올전 2연전 1승 1패 후에 위니펙전 원정에서 패배, 에드먼턴전 홈 경기도 패배. 지난 한 주 1승 3패였습니다. 3월 29일에 LA하고 트레이드를 했는데 공격수 마이클 아마디오 선수가 영입된 오타와 세너터스였습니다. 자, 뭐 한 팀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보겠고 나머지 6팀. 이 스코샤 노스 디비전의 판도는 지난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니펙 잡은 게 큽니다. 토론토는 결과적으로 토론토가 1강인 느낌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냥 안 된다. 위니펙도. 네. 위니펙 물론 이제 승점 1점 땄긴 했지만 결과 안 됐죠. 최근 들어서 갈체뉴크 선수를 활용해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터베리스 선수 라인이 이제 같이 이제 묶으면서 요 선수 활약까지도 잘 이끌어내고 있고 메슈스까지 이제 조금 회복이 됐는지 득점 페이스가 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차이가 쭉 벌어져 버렸죠. 예. 셋이 붙어 있었는데
혼자 독주로 나가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7점 차이니까 경기 수도 뭐 위니펙이랑 한 경기 더 하긴 했는데 위니펙보다 2점 주죠. 그냥 그래도 6점 차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위니펙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들의 강점이 토론토 두 경기는 안 나왔습니다. 세 개의 라인이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좀 득점 기여가 여러 라인에서 나온 부분이 토론토전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뭐 연장 1점에 그치게 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위니펙은 이런 기회를 딱 잡아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비진의 그 깊이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 뭐 데드라인이 어떤 보강을 할지 좀 기대가 되고요. 예. 갤러거 선수는 4, 6주 아웃입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예. 그래서 아마 정규 시즌 보기 힘들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몬트리올의 브랜든 갤러거입니다. 근데 이 선수의 이제 그 존재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신경을 좀 끌고 수비적인 부분도 하고 그러면서 골까지 넣는 좀 어떻게 보면은 브래드 마샨트의 좀 많이 마이너 버전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몬트리올이 남은 경기 수는 에드먼턴과 위니펙보다는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죠. 승점은 좀 뒤져 있는데 그래도 한 3위, 2위권에 한번 추격을 붙어볼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긴 한데요. 기회는 있는데 네.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막 오타한테 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에드먼턴 뭐 추가적으로 조금만 하면은 두 명의 특 S급 선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선수 두 명으로 이길 수 있다 경기를. 그냥 오늘도 둘이 4포인트씩. 예. 지금 다 해냈더만요. 에드먼턴 이 두 선수가 오타와만 만나면은 그냥 뭐 4, 5포인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뭐 이러면 경기를 질 수가 없죠. 이런 부분 마지막 언급 드리고 밴쿠버는 코로나 확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름 언급을 드려도 에들레르, 해머닉, 가데트, 홀트비, 호벳, 댐코, 휴즈, 마이어스, 서터, 리셀 뭐 주축 선수 다 아웃이에요. 다 아웃. 여기서 이제 뭐 일부 이제 또 누락된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도 뭐 괜찮은 활약을 하고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네이트 슈미트 선수도 확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감염이 된 게 이런저런 경로가 엄청 다양하대요, 선수들이. 네. 지금 그 제가 듣기로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가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제 창궐 같은 느낌으로 좀 위험하다. 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밴쿠버 카덕스 선수들이 지금 이 큰 사태에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은 진짜 안 풀리면 이렇게도 안 풀릴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밴쿠버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간 그 디비전도 안 풀렸죠. 디비전도 하필이면은 왜 같은 별로 상대전이 안 좋은 애들이랑 다 묶어놨고 그리고 그 페테르손 부상에다가 작년에 뭐 버블에서 보여줬던 집중력이 시즌 내에 그냥 쭉 유지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또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또 페테르손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캡으로 인해서 일부 선수들을 보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까지. 그냥 올 시즌은 진짜 풀리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 안 풀릴 줄 몰랐는데 진짜 이 외부적인 요인까지 잃어버리면은 와 참 이 선수들도 힘든데 팬분들도 진짜 힘든 시기 아닌가. 오늘 뉴스 본 거로는 21명이 뭐 검사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21명이 양성. 그렇습니다. 이런 양성이죠. 뭐 팀 스태프도 그 중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졌어요. 예. 네. 자, 아까 잠시 미뤄뒀던 6위 팀 이야기를 해볼게요. 6위가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참 감독 교체를 겪었던 캘거리 플레임스인데 계속 안 좋네요. 에드먼턴전 원정 경기 지고 토론토전 홈 2경기 수입 당했습니다. 4연패가 이어졌던 캘거리의 지난주였는데 최근 9경기 1승 8패예요. 순위가 6위로 내려간 캘거리 플레임스의 지난주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4위 몬트리올과도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요. 밴쿠버보다 아래입니다. 네. 뭐 여기서 이야기가 밴쿠버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캘거리가 혼자 지면서 순위가 내려갔어요. 혼자 굴러 떨어져 주는 이런 참 답답한 상황인데 네. 감독 교체도 그리고 분위기 반전은 안 됐죠. 이제 서터 감독 부임 이후에 전적이 5승 9패입니다.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워드 감독 전적이 11승 11패 2연장패였으니까 더 안 좋아졌죠. 오히려 기록은 더 안 좋아졌네요. 예,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제가 경기를 봤을 때 문제를 보는 거는 전반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나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멘탈 관리에 실패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 팀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 내에 연속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경기가 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집중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이 게임 못 이기는구나. 그냥 이러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선수 집중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런 모습이 토론토 위니펙전에 다 관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경기가 어려워져도 뭔가 이제 선수들 스타 플레이라든지 이 그 적은 찬스를 바꾸면서 추격을 하고 이 끈질기게 이래 악바려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쭉 미끄러져 버립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막 설렁설렁 플레이하고 그래서 뭐 뒤에 한 골 정도 나온다고 해도 더 이상 추격은 안 되고 이런 멘탈 관리가 실패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 이전에 패배가 계속 누적된 결과라고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캘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집중력으로 경기를 임한다? 이러면은 앞으로 이런 공산이 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네. 여차하면 오타와한테도 밑에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기력이라면. 그래서 지금 체계도 확실하게 안 잡혀 있고 아직 서터 체제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부임한 지 뭐 열 몇 개가 안 됐고 오프 시즌도 없었잖아요. 심지어 네. 중간 부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선수들 자체도 이런 멘탈 관리라든지 집중력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온다면은 올해 캘거리는 진짜 캘거리 사실은 플레이오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시즌 전에. 근데 지금 뭐 최하위로 처질 가능성까지 지금 점화가 되는 그런 가능성까지 보였던 지난주였습니다. 네. 캘거리가 감독 교체를 선택했을 때 데럴 서터 감독이 부임했을 때 연숙 기자님은 그렇게 뭐 큰 기대는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첫 몇 경기는 괜찮았어요. 3승했죠. 괜찮았습니다. 그 경기력 자체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아무튼 뭐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은 지금 뭐 오타와는 일찌감치 하위권으로 계속 있었고 캘거리가 이러고 있고 밴쿠버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졌고 지금 상위 4팀 플레이오프 이 4팀 가는 거는 뭐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거기다 지금 대진까지 뭐 이 분위기면 지금 토론토 대 몬트리올 에드먼턴 대 위니펙 붙는 거 아니냐. 토론토 몬트리올 재밌겠네요. 뭐 아직 뭐 10경기 이상씩 남긴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토론토 몬트리올이 된다고 하면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 토론토가 무조건 이긴다는 전망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플레이오프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좀 그런 의미 가지고 그러니까 3명 중에 지금 토론토가 어떻게 보면 좀 고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저 위에 있고 밑에 누가 올지 고르는 건데 오히려 에드먼턴이나 위니펙이 오는 게 더 편할 겁니다. 혹시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토론토 입장에서는 또 그런 면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군요.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NHL 지난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2개 디비전은 어땠는지 이어가 보죠.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지난주 리뷰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다 웨스트 디비전 지난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 현재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1위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애리조나전 홈경기 9대3 대승을 거두더니 세인트루이스전 홈 2연전을 수입했고 미네소타 원정 2연전 가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5경기에 13승 2OT, 15경기 연속 승점을 이어가다가 오늘 미네소타전 대량 실점을 하면서 졌고요. 15경기 연속 승점 그리고 5연승까지 모두 끝난 콜로라도였습니다. 하지만 뭐 그전까지 계속 연승을 달렸기 때문에 베이거스를 끌어내리고 디비전 선두로 올라선 콜로라도 애벌렌치였어요. 2위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입니다. LA전 홈 2연전 1승 1패, 미네소타전 홈 2연전 1패 1OT했고 세인트루이스전 원정 2연전도 1승 1패. 최근 3연패는 끊었는데요. 콜로라도에게 디비전 선두 자리를 내줬어요. 엘릭스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LA전을 통해서 25일 만에 복귀가 됐고요. 공격수 챈들러 스티븐슨 선수는 LA전 엘보잉으로 3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3위는 미네소타 와일드입니다. 세너제이전 원정 가서 1패 1OT했고 베이거스전 원정 2연전을 수입했어요. 그리고 콜로라도전 홈 2연전이 있었는데 1승 1패로 끝났네요. 홈 경기 11연승은 끝났습니다. 세너제이전이 아쉬웠지만 이후에 베이거스, 콜로라도 최상위 두 팀을 상대로 4경기 3승 1패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던 미네소타였고요. 미네소타도 최근에 11승 4패 1OT로 계속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4위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애리조나는 콜로라도전 원정 경기
지고 애너하임전 원정 2연전은 모두 잡았고요. LA전 원정 2연전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지면서 3연승은 끝났고 그래도 애리조나도 최근 6승 2패로 괜찮습니다. 수비수 제이콥 치크런 선수가 애너하임전에서 NHL 데뷔 첫 해트트릭으로 팀의 역전승 그리고 수입을 이끌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애리조나가 최근 6일 동안의 4경기라는 좀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래도 이 일정 속에서도 세인트루이스를 제치고 4위로 순위도 올랐던 지난주였어요. 5위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콜로라도전 원정 2연전 수입당하고 베이거스전 홈 2연전 1승 1패. 오늘 베이거스전 이겼습니다. 최근 7경기 6패 1로 OT 후에 오늘 베이거스전 승리로 8경기 만에 승리를 했던 세인트루이스였고 뭐 그래도 순위는 5위로 내려가 있어요. 다음 6위 샌호제이 샤크스인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7위 LA 킹스입니다. 베이거스전 원정 2연전 1승 1패했고 샌호제이전 홈 2연전은 모두 졌습니다. 애리조나전 홈 2연전도 있었는데 1승 1패로 끝났네요. 오늘 이겼어요. 3연패 끊었습니다. 근데 LA도 6위에서 7위로 순위가 내려갔던 지난주였어요. 3월 29일에 오타와와 트레이드를 했는데 수비수 크리스찬 울라닌 선수 영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최하위 8위 애너하임 덕스 변함없습니다. 애리조나전 홈 2연전 1패 1OT 세너제이전 원정 경기는 잡았고요. 지난 한 주 1승 1패 1OT였습니다. 여기는 콜로라도, 베이거스, 미네소타 3강이 계속 확고하고 지금 이제 4위 싸움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는 지금 애리조나, 세인트루이스, 세너제이까지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흐름으로 전개됐던 지난주였는데요. 예. 이 디비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강팀들이 그냥 순항을 하고 있고 잠깐 좀 부진한 베이거스 같은 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콜로라도, 미네소타 보니까 미네소타의 대승. 안 좋을 때 분위기가 동일합니다. 항상 안 좋을 때 경기력이 이런 지는 양상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오늘 그런 양상이 또 나왔습니다. 미네소타랑. 근데 플레이오프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수비가 타이트해지고 선수들의 활동량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기 결과가 굉장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작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바뀐 게 별로 없다. 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13승 2OT를 했지만 여전히 컵을 들기엔 조금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오고 있까. 미네소타가 굉장히 재미있는 팀이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콜로라도의 파해법을 제시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공격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활동량을 높이면서 이 공격 지역에 상대방이 스피드로 휘젓는 거를 마찬가지로 스피드를 올리면서 이제 수비수가 퍼캐리어에 달라붙는다든지 하고 싶은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전한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런 느낌으로 한다면 앞으로 좀 콜로라도를 상대한 팀들이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고 싶고,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체력적인 요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같이 따라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비대 체력적인 부담이 좀 커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해법 자체는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하지 않았나는 경기였어요. 오늘 경기 그만큼 이제 그 여파가 있었습니다. 예. 베이거스는 좀 이제 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리조나는 힐 선수 칭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무너져서 이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 근데 캐슬 선수 여전히 잘하고 있고 치크런 선수가 지금은 애리조나의 넘버원 디펜스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퍼레이코 선수 복귀를 했어요. 근데 득점력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경기 빼고 이전 7경기에서 8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8골 넣어도 어떤 한 경기에서 예를 들면 3대 0으로 이긴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2득점 이상한 경기가 이 7경기 중에 한 경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3골 넣었죠. 7연패 탈출. 3득점. 오늘 3골 넣었죠. 네. 이기잖아요. 이런 느낌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또 타라센코 선수가 골을 넣었던데 이제 이런 주포 선수들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좀 분전을 해가지고 득점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활약 자체가 있었던 이번 UST 디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LA랑 NY면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요. 네. 자, 콜로라도가 오늘 이제 미네소타전 졌는데 저는 요 흐름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동안 잘하면서 베이거스 상대로도 지금 한 4점 차 앞서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 리드를 잡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패배를 만약에 기점으로 좀 2연패, 3연패 이렇게 돼버리면 또 금방 또 그냥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금방 복구됩니다. 이게 지금 진짜 무서운 이 부분인데 아무튼 좀 그래요. 다음 기 상대가 애리조나가
애나하임이니까. 근데 애나하임전에 이 방심하다가 딸 잡히는 경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올 시즌에. 네. 그래서 마냥 얕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력 차이가 나니까. 좀 오늘 이후로 이제 한 주가 또 콜로라도 입장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선두 수성이 달려 있으니까요. 예. 좀 그렇게 보이네요. 세인트루이스가 일단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지금 애리조나가 최근에 분위기 좋은데 이 4위 경쟁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디비전에서 살펴봐야 되는 팀은 오늘 저지 입고 나오신 바로 이 팀입니다. 예. 현재 이 디비전 6위에 올라있는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오늘 저지 소개도 4주 만에 하게 되네요. 예, 그러네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예전에 세너제이 샤크스의 주전골리로 이름을 날렸던 예브게니 나보코프 선수의 저지입니다. 20번 예브게니 나보코프 선수 예. 골리였다고요? 예, 지금 뭐 세너제이 골리 그 컨설턴트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로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세너제이에서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굉장히 잘했지만 비운의 골리였습니다. 맨날 이제 뭐 포스트 시즌에서 좀 불안한 실점하면서 미끄러진다라든가 좀 그런 부분에서 네. 사실 세너제이가 좀 이제 좀 불쌍한 팀이죠.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항상 정규 시즌 진짜 잘하는데 플레이오프 가면은 뭔가 이상한 것 때문에 그 뭐랄까 발목이 잡힙니다. 항상 그래왔었어요. 2000년대 중. 네. 그래서 그런 중간에 있었다. 뭐 손턴도 사실 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수고요. 이제 개인 커리어는 좋지만 뭐 포스트 시즌에서 이 선수가 이 슈퍼 에이스 같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느낌. 뭐 이런 뭐 나보코프도 사실 그런 이미지에 어느 정도는 걸린.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러시아 국가대표로도 많이 선출이 됐었고 2009년에 이제 헬리팩스였을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캐나다를 결승전에 잡고 우승을 할 때도 주전골이었었습니다. 그 월드 챔피언십. 네. 세너제이 샤크스에서 뛰었던 예브게니 나보코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세너제이 저지 입고 세너제이 샤크스 이야기를 풀어주시죠. 세너제이 지난주 볼까요? 미네소타전 홈 2연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벌어진 LA전 원정 2연전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애너하임전 홈 경기에서는 졌는데 4연승은 끝났죠. 하지만 7위에서 6위로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갔었고요. 사실 5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지난주 잠깐. 네, 오늘 네. 오늘 세인트루이스가 이기는 바람에. 네. 뭐 일단 현재 6위인데 4위 경쟁에 좀 다시 가능성을 여는 건가라는 생각도 전 했는데 4연승 한번 있었고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예, 뭐 두 경기 차이에 승점 4점, 5점 차이니까 막 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네. 4위와도. 수비수 니콜라이 니조프 선수가 미네소타전 NHL 데뷔 첫 골을 기록한 경기가 있었고 수비수 브렌트 번스 선수는 LA전에서 통산 500도움 달성이 있었습니다. 자, 세너제이 뭐 4연승 일단 좀 좋은 흐름 계기는 잡은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은 경기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뭐 4연승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언급을 드렸고 미네소타 두 번이 발목을 잡은 거 사실 요거 때문에 지금 미네소타가 3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네요. 사실 미네소타 입장이면 이거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경기인데 못 잡았어요. 그런 부분. LA 또 어떻게 보면 지역 라이벌 LA까지 완승 또 두 번 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더 좋았고요. 왜 이걸 소개드리냐면 좀 이전 강팀이었을 때 샤크스의 향기가 좀 나는 경기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주 경기들이요. 예, 사실 한 두세 시즌 전만 해도 샤크스 굉장히 강팀이었거든요. 거의 그 서부 컨퍼런스 거의 최상위급 네.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반 만에 지금 여기까지 굴러 떨어진 건데 그때까지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1, 2, 3라인에서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그런 팀이었단 말이에요.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 막으면은 한 라인이 터져가지고 이기고 그 라인이 잘 막았다 싶으면은 다른 라인에서 터지고 이런 선수진 깊이가 정말 좋았던 팀입니다. 근데 이런 향기가 좀 났었던 4연승이기 때문에 조명을 해봤고요. 예. 4연승 기간 동안 14골이 나왔는데 각각 9명의 선수로부터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다른 선수로부터. 근데 막 이런 선수들이 뛰고 있는 라인을 보면은 다 뭐 1라인, 2라인, 3라인 이렇게 굉장히 좀 균등하게 득점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전에 그 좋았던 그 기억을 많이 상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진 부분은 헤르틀 선수도 돌아오고 뭐 일본 선수들이 이제 부상이 복귀를 하면서 그리고 그 러뱅 선수라든지 이런 좀 중간 자원들이 작년에 좀 많이 못했는데 올해는 또 좀 괜찮습니다. 좀 그런 부분까지 좀 많이 곁들여졌기 때문에 예전에 좀 냄새가 나는 1, 2, 3라인 다 좀 잘 돌아가면서 득점을 만들고 수비진에서도 뭐 칼손 선수라든지
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좀 추를 잡아주면서 득점에 기여를 많이 해주는 이런 그림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샤크스가 좀 좋은 성적을 내는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강팀이었을 때의 향기가 났다. 뭐 그런 부분이 4연승의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4연승에 뭐 여러 선수들이 잘했습니다만 마틴 존스 선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 나왔죠? 2주의 선수 3스타스의 두 번째 스타로 뽑히기도 했던 마틴 존스 선수인데 오늘 또 마침 골리저지를 입고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네, 또 연관이 있네요. 예, 존스 선수가 잘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네소타전 첫 경기 제외하면 남은 세 경기 정말 거의 A+에 가까운 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네소타 두 번째 경기에서 26세이브 2실점이었고 좋았죠. 그리고 LA 상대로 전 소속팀이었잖아요. LA가. 또 LA 상대로 65세이브 2실점 두 경기에서 뭐 놀라운 활약. 한 경기는 또 셧아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 애꿎게도 이 존스 선수가 못하면은 팀이 그 가라앉습니다. 세너제이는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존스 선수가 재작년에 8년 계약인가 맺은 이후로부터 괜찮은 시즌이 한 시즌도 없었습니다. 네. 올해도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뭔가 존스가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드디어 희망이 왔나 했는데 그 애나하임전 지는 거 보니까 부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좀 폼을 회복을 한 것 같은데 두 분위기랑 존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골리도 뭐 어떻게 보면은 믿고 갈 만한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선수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4위는 노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4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4위에서 콜로라도 만나면 대판 깨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거스랑 콜로라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4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존스라든가 유지가 되고 제가 생각해 1, 2, 3라인 요거 좀 공격의 지금 같은 그 일관성 이 유지가 좀 되면서 존스나 두브닉 누가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선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른 한 선수 써서 좀 그 맞춤이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감독이 지금 부그나 감독이죠. 좀 잘 그 컨디셔닝 같은 부분 골 컨디셔닝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너제이 샤크스의 승패가 좌우되곤 하는데 존스 선수가 일단 잘했기 때문에 지난주 세너제이 샤크스도 좋은 한 주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좀 홀트비 같은 느낌이 됐어요. 정규 시즌은 좀 못해도 플레이오프 때는 잘했거든요, 이 선수가. 네.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다 못해요. 홀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좀 존스가 좀 어쨌든 장기 계약을 맺었으니까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혼다 웨스트 디비전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디비전 남았는데요. 매스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순위별로 역시 가볼게요. 1위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전 원정 경기 패배 후에 뉴저지전 원정 2연전은 수입했어요. 올 시즌 뉴저지전은 8전 8승으로 끝낸 워싱턴입니다. 이후에 뉴욕 아일랜더스 이번에 원정 경기 또 가졌는데 또 졌네요. 11경기 10승 1패로 달렸던 워싱턴이었는데 최근 5경기 2승 3패, 상승세는 한풀 꺾인 지난주였습니다. 하지만 선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위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워싱턴전 홈경기 8대4 승리 후에 필라델피아전 홈에서 또 승리했고 워싱턴전 홈에서 또 승리했습니다. 선두 워싱턴과의 두 경기 모두 승리한 것을 포함해서 최근 3연승, 지난주 홈 3경기를 모두 챙겼던 뉴욕 아일랜더스인데요. 지금 1위 워싱턴, 2위 뉴욕 아일랜더스가 39경기 25승 10패 4OT까지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지금 1위가 워싱턴이고 2위가 아일랜더스입니다. 뉴욕 아일랜더스 바로 오늘 한국 시각으로 4월 8일, 현지 시각으로 4월 7일자로 뉴저지와의 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공격수 카일 펠미얼이 트래비스 제이잭 선수를 영입했던 뉴욕 아일랜더스였어요. 다음 3위는 피츠버그 펭귄스입니다. 보스턴전 원정 1승 1패, 보스턴 원정 경기 10연패를 끊었어요. 그리고 최근 5연승은 또 끝났던 보스턴전이었고요. 이후에 뉴욕 레인저스전 원정 경기는 패배로 끝났습니다. 4위는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피츠버그전 홈 2연전 1승 1패 후에 필라델피아전 2연전 1승 1OT, 지난주 2승 1패 1OT였습니다. 보스턴은 야로슬라프 할라크 골리가 코로나19 프로토콜에 등재됐는데 투카 라스크도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어요. 또 부상당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 이런 가운데 제레미 스웨이먼이라는 선수가
필라델피아전에 NHL 데뷔전을 가졌는데 데뷔전에서 40세이브 2실점 승리를 기록했어요. 다음 5위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버펄로전 원정 2연전 1승 1패 후에 피츠버그전 홈경기 이겼습니다. 지난주 2승 1OT 괜찮았고요. 5위로 순위도 한 단계 끌어올린 레인저스였습니다. 최근 8승 2패 2OT 레인저스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다음 순위 7위 뉴저지 데블스인데요. 워싱턴전 홈 2연전 수입당했고 버펄로전 홈경기 졌습니다. 지난주 4경기 2패 2OT 다 졌던 뉴저지 데블스였습니다. 뉴저지 역시 뉴욕 아일랜더스와 트레이드 오늘 발표됐는데 뉴저지는 공격수 AJ 그리어 선수, 메이슨 조브스트 선수를 받았고요. 여기에 2021년 1라운드 지명권에 조건부로 2022년 4라운드 지명권도 같이 받았던 뉴저지였습니다. 마지막 8위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아마도 이 팀이 좀 가장 주목을 받았던 팀이기도 한데 필라델피아전 홈 2연전 1승 1OT, 뉴욕 레인저스전 홈 2연전 역시 1승 1OT, 뉴저지전 원정 경기도 승리했습니다. 3월 31일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전 6대1 승리하면서 최근 18연패를 끊었죠. 16패 2OT에서 탈출했습니다. 역대 최다 연패로서는 타이 기록으로 일단은 끝내게 됐고요. 2월 23일 뉴저지전 승리 이후에 36일 만이자 19경기 만의 승리였어요. 돈 그라나토 감독 대행 체제로서도 첫 승이었습니다. 스티븐 포가티 선수가 필라델피아전에서 NHL 데뷔 첫 골이자 데뷔 첫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2011년 3라운드 지명 선수인데 이 선수도 참 오래 걸렸네요. 한 10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의미 있는 또 승리로 팀 승리로 이어져서 좀 더 값졌던 것 같고요. 버펄로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현재로서는 최근 2연승 달리고 있고요. 18연패 끄는 걸 포함해서 지난주 5경기에서는 3승 2OT. 버펄로가 달라졌습니다. 5경기 모두 승점을 챙겼던 버펄로 세이버스였어요. 7팀 살펴봤는데 한 말씀 주실까요? 지금 워싱턴, 뉴욕 라인저스가 완전 똑같아졌네요. 예, 네. 뭐 사실은 두 팀이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좋은 팀들입니다. 그냥 네, 뭐 둘이 만났을 때 뭐 크게 이제 지는 경기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3피리어드에 딱 그 한 골, 딱 그게 승부령이 됐었고요. 이렇게 되면 1, 2위는 두 팀이 그냥 좀 가지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뉴욕 아일랜더스 트레이드 발표가 있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어요. 펠미어리 제이제 굉장히 좋은 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앤더스리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펠미어리 선수가 이제 주축 이 메인 스톤은 요거예요. 펠미어리. 결국 앤더슨 리 빠진 후에 보강을 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 이제 두 선수가 유형은 굉장히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1라인 윙어를 보강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오히려 제이잭 영입에 조금 더 주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펠미어리 같은 스타일은 조금 이제 그 팀 적응도 문제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약간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슛을 좀 더 보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이잭은 완벽합니다. 그냥 그 지금 트로츠 체제에 그냥 딱 맞는 체킹 센터로 그냥 박으면 딱 맞는 이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이잭이 조금 더 별로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더 좋은 리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펠미어리 같은 경우에 또 팀 체제 같은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막 개인의 그런 좀 밀어주는 그런 류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벨트로 체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체제 적응 같은 문제를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이잭 같은 경우에는 제이잭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현재 3라인 센터로 뛰고 있는 파조를 2라인으로 올리면서 제이잭을 3라인에 놓고 조금 더 페이스오프 능력을 좀 보강을 하는 넬슨 선수가 2라인 센터로 뛰고 있는데 페이스오프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파조를 올리고 그 넬슨을 윙어로 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 짜도 굉장히 좋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젤도 이제 페이스오프는 별로 좋지 않은데 1라인 센터 조금 그 정도 득점 기여하면은 페이스오프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넬슨을 조금 이제 윙어로 올리면서 파조, 넬슨 2라인 축으로 딱 삼고 3라인에 제이잭 넣고 4라인은 뭐 그냥 돌아가던 그 라인 클러터버기랑 뭐 이런 선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라인 유동성 측면에서 전 제이잭 영입이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딱 이건 진짜 실패할 수 없는 영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펠미어리가 올해 조금은 부진했었죠. 올해 그렇게 썩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예년보다는 그랬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뉴저지는 사실 이제 그냥 뭐 1년 남은 선수 계약을 이제 보내고 사실 뭐 그리어 존스도 그렇게 이제 그 실링이 높은 유망주들은 아닙니다. 네, 뭐 이런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라운드 지명권을 어쨌든 받았다. 왜냐면 뭐 이 두 선수를 그냥 그 시즌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못 받잖아요. 그래도 1라운드 지명권 받았다라는 거 괜찮고 2022년 4라운드 지명권은 아일랜더스가 올 시즌 스탠리컵 파이널 갔을 때 이게 3라운드 지명권으로 바뀌는 조건입니다. 컵 파이널. 이거 뭐 그냥 4라인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4라운드 받는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요 피스는 1라운드 지명권이에요. 근데 뭐 1라운드 지명권 뭐 펠미어리 제이잭으로 받았다. 뭐 계약 끝난 선수들로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로 유학을 드리고 싶고 뉴저지 앞으로 1년 남은 선수 많거든요. 수비진에. 그래서 좀 수비진이 고픈 팀들. 뭐 위니펙이라든지 보스턴도 지금 카를로 부상대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스턴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보내면서 뭔가 또 리턴을 받으면은 더 좋게 될 수 있겠죠. 예. 자, 트레이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이 디비전은 3위 피츠버그, 4위 보스턴도 지금 순위 경쟁이 계속 되고 있는 분위기고. 예. 근데 피츠버그가 최근 이제 경기를 불안한 게 이제 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안하면서도 그 외줄타기로 이겼던 그게 조금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봐야 될 것 같고. 보스턴은 뭐 주축이 결과적으로 복귀를 하면 이 팀도 괜찮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계속 지금 골리 빠지고 뭐 이러면 사실은 전력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러면은 지금 성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예요.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과는 다르게 지금 1, 2위가 치열하고 지금 3, 4위도 거의 붙어 있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모든 대진이 여기 좀 불확실해 보이는 불확실하죠. 아직은. 그런 구도가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5위 뉴욕 레인저스가 쏘름쏘름 승리를 많이 챙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4위 이내 진입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팀은 기본적으로 폭발력, 한 피리어드의 폭발력이라든지 그런 데 의존을 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폭발력 같은 경우에는 오래 지속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쭉 잘해서 이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한 피리어드의 계기를 만들어서 팍 터진다든지 이런 느낌의 지금 승리가 굉장히 많아요. 레인저스 자체가. 그런 부분 승리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보기 정말 즐거운 팀이고 이번에 크랍초프 선수까지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고 데뷔를 했습니다. 트락토르에 있었던 뭐 솔직히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받는 저는 크랍초프 선수는 지명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데뷔를 했다. 뭐 결과적으로 젊은 선수들로 잘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레인저스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버펄로의 18인패 탈출 그리고 지난주에 3승 OT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별로 뭐 의미를 갖기 어렵지 않나. 그 전에 18연패 해놓고 뭐 지금 뭐 5경기 포인트 땄다고 이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5경기를 포인트 땄습니다. 근데 24점이에요 승점. 근데 지금 최하위 중에 승점 30점 이하가 한 팀도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저는 이렇게 요약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워낙 밑에 있으니까 그래도 당장 뭐가 바뀌진 조금은 않겠지만. 분위기가 괜찮아졌구나. 근데 지금 또 팔 생각해야 돼요. 버펄로는 사실 그게 더 홀을 어디로 보내는지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뉴저지는 시작했고 버펄로가 이제 누구를 근데 버펄로 지금 너무 간보는 느낌이거든요. 홀 때문에 홀로 너무 간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뉴저지처럼 과감하게 이렇게 좀 던질 땐 던지고 해야 되는데 홀가 너무 간을 보고 있어요 지금. 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뉴저지는 훨씬 더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뉴저지가 아니라 버펄로는 올 시즌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좀 미진하고 아무튼 조금 그렇습니다. 뭐 버펄로 쪽 트레이드 소식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 디비전에서 좀 자세히 봐야 되는 팀은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현재 6위인데요. 버펄로의 연패를 끊어줬죠. 원정 2연전 1승 1패. 지옥입니다. 지옥이 팀. 이후에 뉴욕 아일랜더스전 원정 경기 OT 승리가 안 됐고 보스턴전 2연전 1승 1패로 마쳤습니다. 지난주 2승 2패 1OT. 뭐 크게 좋진 않았고 레인저스에게 초월을 당했죠. 6위로 한 단계가 내려갔는데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이 부진이 좀 오래가네요. 깊어지네요. 뭐 그냥
답이 없습니다. 지금 필리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굉장히 좋은 전망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생각했던 변수가 너무 크게 이제 그 임팩트가 오는 바람에 답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3월 이후에 7승 11패 2연장패 승률이 굉장히 안 좋죠. 예. 플레이오프권에서 솔직히 좀 멀어졌습니다.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멀어졌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멀어졌다고 봅니다. 아니 올 시즌 우승 후보 예. 필라델피아 꼽으셨던 분이 지금 이미 경기를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 팀은 진짜 어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유지도 잘 됐고 닌스캐넌 빠진 거는 그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드릴 건데 센하임, 마이어스, 모린, 해그 요거 이제 저 몇 년 전부터 필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보석 같은 수비 유망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선수들이 드디어 올해 모두 NHL 데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육성한 선수들이 결국 NHL 자리를 잡았는데 센하임을 제외하면은 수비 지역에서 거의 정말 아직은 멀었구나. 이 친구들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걸 그냥 약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니스캐넌의 공백을 못 메웠다는 거죠. 메우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예. 이 선수들이 24살, 5살이에요. 거의 다. 나이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센하임 말고는 수비 지역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친구들이 없고요. 마이너스 모린 해그 또 없고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페널티 킬링 딱 보시면 올해 답이 나오거든요. 지난해 81.8%였습니다. 괜찮았죠. 근데 올해 72.8%예요. 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오, 급락. 답이 없죠. 네. 이거는 이런 페널티 킬링 가지고 있다? 안 됩니다. 근데 예. 상대방은 어디냐? 오베치킨 있는 워싱턴, 크로즈비 있는 피츠버그, 그 다음에 그 리그에서 제일 뛰어난 파워플레이 가지고 있는 보스턴, 그 다음에 그 공격력 하나의 화력 집중도 하나는 괜찮은 뉴욕 레인저스, 이런 팀들이랑 상대를 하는데 이런 페널티 킬링으로 대체 무슨 승리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필리를 보면은 맨날 뒤지고 시작해요, 경기를. 네. 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예. 골텐딩도 올해 부진합니다. 뭐 부분은 카타하트 선수가 진짜 올해 이 정도로 만개질 줄 몰랐는데 24경기에서 3.88, 87.1입니다. 87.1%, 3.88. 백업으로도 못 써먹어요. 솔직히 이 정도 스탯라인이면. 네. 와, 붕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24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82실점으로 리그 최다 실점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하트 탓은 아닌데 사실 하트가 요 정도로 못하면 안 됩니다. 또 수비진 어느 정도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최근 2시즌 동안은 팀의 주전을 역임할 재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었는데 망가졌단 말이에요. 올해 완전히. 그래서 심지어 중간에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트를 안 쓰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는 정말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이고 올해만 안 좋고 이제 내년부터 다시 반등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올해 부진하는 데는 하트 부진, 수비진에서 니스캐는 빠졌는데 아무도 그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 중간 좀 어리고 성장을 해야 될 자원들이 아직 수비 지역에서는 미진하다라는 것까지 다 겹쳐지니까 결과적으로 수비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뒤지고 시작하는 경기가 많고 그러면은 역전승을 하는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지가 않다.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지금 필리가 요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최근에 임팩트 있는 경기들이 많네요. 레인저스전 한 선수한테 한 경기 6포인트를 2번이나 해주고 한 피리어드에 6포인트를 주고 그죠? 18연패 끊어주고 안 좋습니다. 네. 좀 안 좋은 쪽으로 임팩트 있는 경기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버펄로전도 0대3을 2번 내줬어요. 그 두 경기 모두 0대3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경기는 어떻게 역전을 했는데 한 경기는 한 점 따라가면서 이번에도 역전 하나 했는데 추가로 한 점 딱 더 먹힌 다음에는 그냥 끝놔버리는. 어쨌든 이런 느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리가 올해 진짜 오히려 최근 느낌으로 봤을 때는 버펄로보다 더 답이 없어 보여요. 심각하군요. 지금 최근의 흐름만 봤을 때. 네. 어쨌든 그 정도로 필리 경기력 자체도 너무 좋지 못하다. 라고 이거 드리겠습니다. 위기의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매스 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막전에 우승 후보로 찍었던 필라델피아를 내려놓으셨다니 마음이 좀 씁쓸한데 틀릴 수도 있죠. 뭐 열 몇 경기 이상 남았으니까 뭐 결과는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대차게 틀리는 이런 결과 이럴 때도 있죠. 네. NHL 마무리를 하겠고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는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간 정리보다는 그냥 트레이드 마감일에 뭔가 좀 많이 나오면은 그냥 그걸로 가도 나쁘진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재미있게 NHL 보시고 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는 267회 계속됩니다. 잠시 후에 KHL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이번 소식은 콘티넨탈 하키리그 KHL 2020-2021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3라운드 컨퍼런스 파이널 중간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 파이널 중간 점검 지금 3차전까지 끝난 상황인데 각 시리즈 정리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있었던 KHL 주요 뉴스 중에서 좀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볼까 해요. 디나모 모스크바 관련 소식인데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에게 시리즈 패배하면서 시즌을 끝낸 이 팀 감독 교체를 한다고 하네요. 기존의 블라디미르 크리쿠노프 감독이 물러나게 됐다고요? 예,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 국가대표팀 컨설턴트, 코치 컨설턴트라든지 아니면 감독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카자흐스탄 대표팀 감독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돌아가는 그래서 거네요. 뭐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 근데 컨설턴트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디나모 감독에서 내려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후보자들은 있습니다 이미. 스파르타크 감독 즈나록스 그리고 전 스카 감독 쿠다쇼프 이 두 분 중에 한 명이 된 느낌이었는데 즈나록스가 거의 유력하다고 말씀도 드렸죠. 아 디나모 모스크바의 새 감독으로 스파르타크 전 감독이 된 올레그스 즈나로크스 감독이 유력하다고요? 예. 그런데 요게 이제 틀어져 버렸습니다. 계획이 뭔가. 왜요? 왜 틀어졌냐 말씀을 지금 드릴 텐데 계약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1+1 계약이다. 이제 공식 발표만이 남았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갑자기 틀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게 즈나로크시스 씨가 이번에도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어시스턴트 코치들 2명을 다 데리고 가지고 싶어 했대요. 그 페도소프 씨랑 비톨린시 씨. 항상 같이 다니는 그렇죠. 즈나로크스 신복이죠.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사단. 즈나로크스의 신복들. 예. 2명을 같이 이제 나는 이 2명까지 다 같이 그렇겠죠. 계약에 뭐 넣- 감독이 넣어라. 가면 보통 코치들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디나모 운영진에서 비톨린시 씨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비톨린시한테 코치를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 두 양측이 결렬이 돼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결렬 복구 안 되는 겁니까? 예. 결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쿠다쇼프 씨가 유력하지 않나. 그 비톨린 씨 코치면 같은 라트비아 출신이고 즈나로크스 그렇죠. 감독이랑 예. 과거에 이제 보니까 2008, 2009 KHL 이제 출범 첫 시즌 때부터 거의 13년 동안 거의 그냥 즈나로크스 감독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감독 신복입니다. 코치의 관계로 예. 이어온 그렇습니다. 진짜 그 즈나로크스 사단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예, 그렇습니다. 인물인데 디나모 모스크바가 이 코치를 거부했다? 예. 이거는 운영진 경영진에서 비톨린 씨까지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나와서 양측이 결렬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쿠다쇼프가 유력하지 않나라고 이제 문의가 급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네. 원래 4월 6일 발표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틀어져 버렸어요. 저는 사실 그 즈나로크스 감독이 디나모 모스크바 부임하면 예전에 2번의 가가린컵 우승의 그렇죠. 기억도 있고 좀 영광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림 자체는 괜찮아 보인다. 예, 그렇게 봤었는데 이게 또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리네요. 사실 쿠다쇼프 감독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감독 부임설도 있었는데 예, 있었습니다. 일단 그 자리는 이제 임자가 나타났더군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는 이제 다른 감독이 부임을 이미 했어요. 예. 예. 근데 쿠다쇼프 쿠다쇼프가 이렇게 또 극적으로 일자리를 저는 잡을지. 시파초프랑 누구냐 카가를리츠키 짐 싸고 딴 데 가야 된다고 봅니다. 카가를리츠키 겨우 쿠다쇼프 탈출했는데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2019, 2020 시즌이었죠.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렇죠. 그 쿠다쇼프 감독이 스카 감독 시절에
지금 이제 디나모에서 뛰고 있는 드미트리 카갈리치키 선수가 스카를 가서 참 안 좋았는데 안 좋았죠. 쓰지도 않고. 그 전 시즌에 디나모에서 그렇게 잘했던 그 선수가 스카 가서 되게 안 좋았는데 또 이제 바로 올 시즌에 디나모로 복귀해서 또 되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네. 잘했죠. 근데 그 이제 악연이라면 악연의 그 쿠다슈프 감독이 다시 디나모로 와서 만날 것인지. 탈출해야 됩니다. 짐 싸야 돼요, 빨리 딴 데 찾아봐요. 네. 스파르타 근데 갑시다. 그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바딤 시파초프 선수가 소속 팀과의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카갈리치키 선수의 잔류를 요구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되게 재밌어졌네요 지금. 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싫을 거거든요. 카갈리치키 만약에 쿠다쇼프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본인하고 잘 안 맞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네. 그래서 야 이거 귀추가 주목되네요. 어떻게 스파르타크 가는 거 아닙니까? 손잡고? 음. 재밌겠습니다. 아무튼 예. 자 디나모 모스크바의 새 감독이 누가 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소식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HL 지난주에 또 굵직한 소식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가 올 시즌에 리그 불참했었는데 내년 시즌부터 복귀한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예, 복귀 네.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디비전도 그 전년도처럼 정상적으로 이제 12개씩 팀들. 그러면 KHL은 다시 24개 팀 체제로 돌아가겠군요.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극동팀도 들어오면은 또 경기 시간 좋아지는 아주 좋은 경기 시간 또 경기가 추가되기 때문에 저는 네. 반갑네요. 올 시즌에 11개 팀, 12개 팀 좀 숫자가 안 맞아서 아쉬웠는데 뭐 그런 부분 또 만회가 될 것 같은 KHL 다음 시즌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의 메인 소식으로 들어가겠고요. 플레이오프 3라운드 컨퍼런스 파이널 중간 정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까지 동부와 서부 다 3차전까지 끝난 상황이고요. 오늘 밤부터 이제 4차전 들어가는 컨퍼런스 파이널입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HL 최고 라이벌전 군대 더비가 성사됐었죠. 체스카 모스크바 대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리즈인데요. 현재까지 상황 정리해보면 1차전은 3대0 체스카의 승리였습니다. 1피리어드 후반에 체스카가 페널티 킬링 종료 그 타이밍에 상대 또 맹투선 선수가 턴오버를 일으키는 바람에 순간적인 역습으로 선제골, 텔레긴 선수의 선제골이었고요. 54초 뒤에 슬래피 셰프 선수의 추가골 2대0 리드를 잡고 또 3피리어드에 샬로노프 선수의 골까지 더하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체스카의 라르스 이완손 선수 23세이브 셧아웃이었고요. 스카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가 7세이브 2실점 패전. 1피리어드 종료 후에 교체 아웃됐는데 플레이오프 2라운드 베스트 골이었어요. 헬베리 선수 1차전에 2실점 후에 바로 물러났습니다.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선수가 2피리어드부터 나와서 5경기 만에 출장 기록하면서 남은 시간을 책임졌습니다. 스카는 공격수이자 주장 예브게니 케토프 선수가 4경기 만에 복귀했던 1차전이었습니다. 다음 2차전 역시 모스크바에서 진행이 됐는데 2피리어드 초반에 체스카 막심 샬라노프 선수의 선제골 역시 오클로프 마민 선수 같은 라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1대0 스코어가 쭉 가다가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콘스탄틴 오클로프 선수의 엠티넷 골이 추가됐고요. 최종 스코어 2대0 체스카 모스크바가 또 승리했습니다. 라르스 요한손 선수는 27세이브 셧아웃, 최근 3경기 연속 셧아웃을 이어가는 기염을 토했고요. 스카의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서 22세이브 1실점 패전이 됐습니다. 스카는 외국인 공격수 말테 스트렌발 선수가 6경기 만에 출장을 했는데 같은 스웨덴 출신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 결장하면서 외국인 커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3차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 1분 18초 만에 스카가 먼저 골을 넣었는데 체스카가 2피리어드 초반 한 3분 52초 동안에 파워플레이 골 2골 포함해서 3골을 집중시켰고요. 순식간에 역전을 했습니다. 3피리어드 후반에 스카가 스코어 2대3까지 추격을 했는데 이후에 체스카의 엠티넷 골 2골이 추가됐고요. 승부는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2 체스카의 승리였네요. 체스카 라르스 이완손 선수 역시 나왔고요. 25세이브 2실점 승리. 스카는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선수가 또 나왔지만 13세이브 3실점하고 2피리어드 초반에 3실점하고 강판됐습니다. 체스카 막심 샬로노프 선수가 이날 결승골 주인공이었는데 4경기 연속골 이어갔고요. 체스카는 1, 2차전에 결장했었던 공격수 알렉산드르 포포프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반면 스카는 수비수 루카스 뱅트손 선수가 3차전에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처음으로 결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스카 모스크바가 1, 2, 3차전 모두 잡았고요. 3연승, 3승 무패로 이제 가가린컵 파이널 1승만이 남아 있습니다. 뭐
거의 지금 뭐 올라가는 걸로 매우 유리한 끝났습니다. 위치를 점했어요. 끝났습니다. 네. 2016년인가 아마 4대0 시리즈가 있었을 거예요. 이 두 팀이. 16, 17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오랜만에 또 4대0으로 체스카가 완승으로 가는 흐름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 양상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뭔가 좀 스카가 뭘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지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1, 2차전 그냥 무실점으로 틀어 묶이고 그다음에 3차전 같은 경우에도 경기 초중반에 딱 파워플레이 기회 2번 딱 살리면서 3점 딱 딴 이후에 거로 잠궈버립니다. 못 들어요. 체스카 상대로 2점 이상 차이가 난다? 끝나갑니다. 그냥 지금 적어도 이번 플레이오프 때 네. 그런 모습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좋은 흐름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 보여줬던 강점 같은 부분 있잖아요. 상대방의 실수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이런 그림까지. 팀 컬러가 유지가 되면서 스카를 지금 3대0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차전 텔레긴 선수의 선제골 장면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예, 뭐 텔레긴 선수 선제거리라든지 대부분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리고 122분 만에 사모노프 선수를 공략을 했습니다. 어쨌든 3차전 팀킨 선수죠. 요한손 선수를 상대로 예, 넣었죠. 요한손 선수죠. 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요한손 선수를 공략을 했어요. 네. 그 팀킨 선수 공략을 했는데 팀킨 선수가 이 브라긴 감독이 올해 참 잘 요긴하게 써먹었던 자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꾀하나 했더니 결국은 첫 득점 양상에도 역전승이 나왔죠. 이런 부분은 참 일방적인 양상으로 흘러간다라는 부분을 좀 더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 스카가 너무 이제 그 골리 기용해서 기준점을 못 잡고 헤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가 2라운드 때 너무 잘했는데 진짜 잘했죠. 3라운드 1차전 출발은 좀 좋진 않았어요. 예. 좀 꼬였죠. 예. 네. 사실 브라긴 감독을 이제 그 월드 주니어 때부터 많이 보시던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감독이 뭔가 안 좋은 조짐 보이면은 골리를 그냥 바로 바꿉니다. 바로 바꿔요. 결정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러시아 감독들보다도 더 빠릅니다. 이 최근에 러시아 국가대표팀 경기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브라긴 감독이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피리어드 초반에 2실점 한 이후에 헬베리를 바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사모노프를 투입을 했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해당 2실점, 그러니까 1피리어드 초반 이 2실점, 2개의 실점이 헬베리 탓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 수비 실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처음에 브레이크아웃의 스킴이 그냥 딱 무너지면서 빈틈이 나오면서 거기서 2점이 또 하나의 추가점이 나오면서 결국 그 패배기 때문에 수비라든지 공격 문제거든요. 예. 근데 헬베리를 뺐습니다. 물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종종 있다라고 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헬베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2차전부터는 다시 헬베리한테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사모노프가 2차전에서 꽤 잘하긴 했거든요. 1실점이었죠. 그래도 왜 저는 사모노프보다 헬베리를 썼어야 됐냐고 생각을 하면은 사모노프가 2차전에 먹힌 골이랑 3차전에 먹힌 골이랑 완전히 똑같은 지역에서 공략을 당하는 장면이 3번 나왔어요. 네네. 딱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빠른 슛을 글러브 사이드로 딱 붙이는데 그거를 헬베리가 사모노프가 계속 못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틀어졌습니다. 그럼 이 다음 경기 누구로 갈 거예요? 헬베리 갈 거예요? 3차전 졌으니까? 이게 또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이런 기용이 이번에는 안 좋게 그 스카이 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에 저도 이 시리즈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리즈는 체스카 요한손 대 스카 헬베리 스웨덴 골리 대결로 주목을 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한손은 워낙에 지금 빈틈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 너무 안정적으로 쭉 가고 있다 보니 헬베리가 사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헬베리가 그냥 1피리어드 20분 만에 그냥 교체 아웃돼 버리더니 지금 기회를 못 받고 있고 사모노프가 대체 자원인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실점이 약점이 공략당하는 실점들이 골텐더 싸움에서도 완전히 지금 체스카의 우위로 밀렸죠. 예. 그리고 사실 스카가 경기를 막 못 잡을 정도로 못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막 두 번째 경기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돌로프 선수가 이 페널티로 이제 나간 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체스카 결과적으로 연속편을 그런 기회가 딱 왔을 때 잡아야 돼요. 무조건 체스카를 잡으려면. 근데 그걸 못 잡는 걸 보고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결국 시리즈가 0대3까지 오게 됐고 밀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첫 경기까지 역전패를 했기 때문에 4차전을 잡아도 어려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체스카가 워낙 전력이 좋은데 탄탄합니다. 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오클로프, 샬로노프, 마민 이 확실한 라인 변함없는 활약을 이번 시리즈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샬로노프 선수 1, 2, 3차전 다 골 넣었고요. 결승골이 2차례 있었고요. 뭐 거기에는 오클로프 선수 꼬박꼬박 또 도움을 올려주면서 오클로프 선수도 5포인트나 지금 3경기에 올리고 있습니다. 마민 선수 역시 또 3차전에서 중요한 역전골을 터뜨리기 주기도 했고요. 자, 스카가 이 1, 2차전 두 번의 무득점 패배 후에 3차전 때 그래도 2골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좀 희망을 갖기는 좀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 4차전 있습니다. 예.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는 느낌인데 사실 그 가장 최근에 두 팀 플레이오프 맞대결 7차전 승부하지 않았나요? 4승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예. 체스카 우승했죠 결국 그렇게 올라가서. 그때 그 해 우승을 18, 하지 19 않았어요. 시즌. 18, 19. 네. 그때 이제 아방가르트 딱 깨고 우승. 근데 4대0 흐름이 나오니까 그런 좀 명승부를 기대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하지만 뭐 시리즈 끝나지 않았으니까 예. 스카의 좀 분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KHL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부는 올 시즌 정규리그 4번 대결에서 2승 2패로 아주 팽팽했던 두 팀이 만나게 됐는데 아크바르스 카잔 대 아반가르트 옴스크 역시 1번 시드와 2번 시드의 대결입니다. 1차전 카잔에서 열린 경기 1피리어드에 아반가르트 키릴 고토베치 선수의 선제골 나왔고요. 2피리어드에 아크바르스 키릴 페트로프 선수의 파워플레이 동점골 1대1 유지가 됐었는데 3피리어드 끝날 무렵에 1분 43초를 남겨놓고 아반가르트 키릴 세면오프 선수의 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이후에 클림 코스틴 선수의 엠티넷 골까지 해서 최종 스코어 3대1 원정팀 아반가르트가 승리했습니다. 아반가르트의 시몬 후르베츠 선수 29세이브 1실점 승리했고요. 아크바르스는 아담 레이데보는 선수 나와서 22세이브 2실점 패배였습니다. 아반가르트의 레이데 부시에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 엠티넷 골대 도움으로 16경기 연속 포인트 이어졌고요. 아크바르스 수비수 안드레이 페단, 로만 루카비시니코프 선수가 결장했던 아크바르스였습니다. 아크바르스가 1차전 지는 바람에 이번 플레이오프 8전 전승 후에 이번 플레이오프 첫 패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 역시 카잔 경기였는데요. 이 피리어드 중반 아방가르트 다시 한번 키릴 고토베츠 선수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3피리어드 중반에 클림 코스틴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추가되면서 결국 최종 스코어 2대0 아방가르트의 또 한 번의 승리였습니다. 아방가르트 시몬 후르베츠 선수가 28세이브 셧아웃 승리했고요. 아크바르스 아담 레이데보른 선수 또 나와서 17세이브 2실점을 기록했군요. 아방가르트의 레이디 부시에 선수는 파워플레이 골대 도움 올리면서 17경기 연속 포인트를 이어갔는데 KHL 역대 최다 경기 연속 포인트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알렉산드르 라둘로프 선수 기록과 타이를 이뤘던 부시의 선수였어요. 아방가르트의 키릴 고토베치 선수가 2경기 연속 선제골, 이날은 선제 결승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크바르스의 수비수 페단 루카비시니코프 선수는 2차전부터 복귀가 됐고요. 아크바르스는 1차전 때 결장했었던 공격수 스테판 다코스타 선수가 4경기 만에 복귀했습니다. 올 시즌 52경기에 57포인트, 리그 골 3위, 포인트 5위, 팀 내 가장 에이스 외국인 공격수 4경기 만에 돌아온 아크바르스였습니다. 반면 아방가르트의 수비수이자 주장 알렉세이 예멜린 선수가 2차전부터 결장하게 된 아방가르트였네요. 3차전은 아반가르트의 홈 경기 발라시아에서 치러졌습니다. 3차전 1피리어드 초반 7분여 만에 아크바르스 로만 루카비시니코프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드미트리 보론코프 선수의 추가골 한 7분 사이에 2골 넣으면서 아크바르스가 2대0 리드를 잡았어요. 아반가르트가 2피리어드 후반에 클림 코스틴 선수의 골로 추격은 했는데 끝내 동점은 만들지 못했고요. 최종 스코어 2대1로 원정팀 아크바르스가 승리했습니다. 아크바르스 팀으로 빌리알로프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4경기 만에 복귀전이었는데 정말 부상당하기 전까지 대단한 활약을 펼치다가 돌아왔어요. 27세이브 1실점 골문 지키면서 승리 기록했고요. 아방가르트는 시몬 후르베츠 선수가 36세이브 2실점 패배로 끝났습니다. 아크바르스는 수비수 미카엘 비크스트란드 선수가
결장한 3차전이었고요. 또 공격수 하리 패소넨 선수도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처음으로 결장했습니다. 아크바르스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가 드디어 나왔네요. 이번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플레이오프 첫 출장을 기록한 자리포프 선수였고요. 아방가르트는 알렉세이 포타포프 공격수가 3경기 만에 또 출장했습니다. 아방가르트 레이디 부셰 선수가 3차전에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17경기 연속 포인트로 일단 연속 경기 포인트 기록은 끝나게 됐군요. 1, 2, 3차전 다 원정팀이 이긴 시리즈고요. 현재 시리즈 전적 2승 1패 아방가르트 옴스크가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정 2연승 아방가르트. 근데 또 아크바르스도 원정에서 반격을 시작했고 흥미진진해지는 시리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양상으로 가는 서부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 자체는 사실은 뭐 아크바르스는 나쁘지 않았어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쪽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솔직히 오늘 밤에 끝날 것 같거든요. 장담은 아니지만 네. 끝날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꽤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1, 2차전에 승부를 갈랐던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1차전 같은 부분에서 세미널프 골 같은 걸 보시면 슛을 그렇게 막 그 좋은 찬스의 슛도 아니고 그냥 보드 근처에서 네트에 붙이는 퍽이었는데 그게 글로우프 선수인가 그 루코야나프 선수인가 글러브에 맞고 굴절했는데 그게 들어가 버렸어요. 네.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천하의 빌랄로프가 왔었어도 똑같았을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불운한 골에 이해했는데 그게 3피리어드 그 후반에 나왔거든요. 이게 지키면서 승리하는 부분. 그리고 2차전 결승골 같은 경우에는 고토베츠 선수의 선제골이죠. 페소네 선수가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그 뒤로부터 라인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크바르스가. 예. 그래서 이제 아크바르스의 힘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게 2개의 정말 좋은 체킹 라인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코르미의 페트로프 원래는 그 자리에 페소네 선수가 들어가야 돼요. 윙어에. 근데 이 경기는 페소네 선수가 빠진 이후에 사포노프 선수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사포노프 선수가 들어왔는데 고토베츠 선수가 뒤침투하는 거 딱 놓치면서 거기에서 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부상에 대한 변수가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그게 이제 골로 연결이 된 또 불운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또 하나의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1, 2차전까지 아크바르스가 슈팅수에서 밀린 피리어드는 1차전 3피리어드 딱 하나뿐입니다. 네네. 나머지는 거의 압도적으로 몰아치는 뭐 기회도 더 많았고. 그렇죠. 좋은 찬스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아크바르스의 좀 결정력이 그동안 1, 2차전 동안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감안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뭐 희망이 2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고 실제로 1패한 이후에 선수들 인터뷰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막혀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잘 돌아가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의 인터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차전에 초반에 골이 났다면 3차전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3차전 초반 한 7분 동안에 2골이 그렇죠. 들어갔죠? 예. 근데 1피리어드에도 초반에 아크바르스가 흐름을 딱 잡고 몰아칠 때가 있었고 도즈 선수가 한 2개를 그냥 슛을 허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1차전 1피리어드 초반 때요.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딱 맞고 들어갔다. 2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아마 1차전도 3차전과 마찬가지로 아크바르스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차전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에서 우리도 선제골에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득점이 나와서 흐름을 잡으면은 그걸 지킬 힘은 가지고 있다라는 걸 3차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서부랑은 굉장히 다른 흐름으로 이제 아크바르스가 뒤지고는 있지만 시리즈의 흐름 자체는 너무 다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 2, 3차전 지금 보면 선제골을 다 수비수들이 넣고 있네요. 3차전 지금 루카 비시니코프 선수의 골도 있었고 특히나 지금 아방가르트의 키릴 고토페치 선수가 1, 2차전 아주 중요한 선제골 거기 2차전은 또 결승골이 됐는데 이 선수가 통산 188경기에 3골밖에 없었던 선수인데 플레이오프 3라운드 이 중요한 1, 2차전에서 또 중요한 2골을 넣었다는 그렇죠. 게 이게 또 아방가르트 또 2승으로 이어졌고 굉장히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승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되는 것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좀 눈에 띄었고요. 예. 저는 이제 아크바르스가 한 10일 휴식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길게 쉬고 나온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차전까지를 보면 뭔가 라인업상에서 완전한 전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빌렐로프 선수도 3차전해야 돼서 나왔고, 그렇죠. 예. 자리포프 선수도 역시 뭐 3차전 돼서야 이번 플레이오프 처음 나왔고, 다코스타 선수 1차전 못 나왔고, 그다음에 수비수 쪽에서 뭐 페단 루카비시니코프 선수도 1차전 못 나왔고, 예, 지금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죠. 지금 뭐 수비진도. 지금 3차전 또 못 나온 선수 또 있죠. 비크스트란드 빅스트란드 못 수비수 쪽. 나왔고 패소넨. 패소넨도 못 나왔죠. 예, 예. 지금 패소넨은 더 못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근데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지금 그 경기 내용적으로나 3차전 승리라 결과를 또 만들고 있고, 이런 좀 흐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아크바르스가 뭔가 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잘 극복을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고 있는 자원으로 잘 돌렸으면서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게 아닌가. 가능성 자체에 있고 네. 사실 1, 2차전도 그렇게 질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빌리알로프도 돌아왔고 3차전의 활약 자체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세이브도 상당히 많았고 흐름 넘어갈 때 잘 막아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반면에 아방가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예멜린 선수가 주장 중요 수비수인데 첫 경기를 뛰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후송이 되면서 병원에 우선 간 쪽에 좀 손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녀 시리즈 출장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좀 심각한 상태인가 예, 그래서 보군요. 원래 카잔 쪽에 이제 병원에 있다가 모스크바 쪽으로 후송이 다시 이제 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병원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근데 좀 그 마약성 약품이 검출했다. 예멜린 선수 몸에서요? 예, 몸에서. 그런 이제 어. 보도가 나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IHF도 좀 뭐 도핑을 들어가겠다. 검사 들어가겠다. 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체스카스카전은 일부 선수 도핑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전. 네. 근데 뭐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또 러시아가 최근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약물 관련해가지고 뭐 워낙 항상 안 좋은 워낙 그게 있지 뭐 않습니까? 최근에 계속 그랬죠. 그래서 뭐 네. 또 이제도 지금도 이제 뭐 러시아 국기를 달고 이제 뭐 국제대회 출전할 수 없고 또 이제 연장이 됐잖 또 발효가 됐잖아요. 그런 예.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구린 좀 냄새가 나는 그런 또 일이 발생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예밀린 선수의 건강을 일단 찾는 게 저는 우선이고 뭐 이후에 추궁할 게 있으면은 그 뒤에 추궁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아방가르트라든지 요 동부 시리즈에서 뭔가 추가적인 도핑을 했는데 뭔가 나온다라고 시작을 한다면은 예 뭐 좀 아방가르트 입장에서는 더 피곤해질 수는 있는 좀 그런 부분이고 지금 생각보다 그 사실상 실질적인 인라인 선수들이 그렇게 활약을 못 해주고 있죠 아방가르트가. 네. 코발추크, 제르노프 그리고 그 누구죠 한 명 생각 안 나. 톨친스키. 아주 뭐 그렇게 뭐 큰 1, 2라운드 맹활약했던 그렇습니다. 톨친스키. 좀 막히는 그런 느낌이 나오기 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선수진의 깊이를 바탕으로 좀 아방가르트도 좀 이 깊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체스카 이길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지금 요런 상황으로 이기죠? 그러면은 올해도 집니다. 결승에서. 가가린컵 결승에서 이기는 그림이 저는 안 그려져요. 이 정도의 경기력으로는 예. 어렵다.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라인이 쭉쭉 돌아가고 뭔가 강점이 딱 발휘가 되면서 아크바르스에게 뭔가 완승 같은 느낌으로 지금부터라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래야 체스카를 잡을 희망이 생기지. 지금 체스카의 경기를 봤을 때는 아반가르트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봤을 때 요 정도의 경기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일단 뭐 현재까지는 아방가르트가 우세하긴 한데요. 남은 경기들이 많이 있고 아방가르트가 4차전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방가르트는 옴스크가 아니라 말라시아에서 임시 홈 경기장에서 시리즈를 치르고 있습니다. KHL 가가린컵 플레이오프 3라운드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최종 결과를 갖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결승 프리뷰도 살짝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그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네. 비하인드넷 267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열려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유튜브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NS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의견, 후원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어인터넷 저희는 다음 주에 268회로 돌아오겠고요. 한 주 동안에 또 하키 재미있게 즐기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와 박김전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